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2018년 11월 3일에 개봉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룹의 매력적인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화에서 보여진 내용 중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영화 촬영 과정과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퀸의 진짜 삶의 이야기를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영화와 밴드의 흥미로운 사실을 더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구독 버튼과 알림벨 바로 여기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1번.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를 위해 웸블리 스타디움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였던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 기억하시죠? 이 공연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요. 영화 제작자들은 런던의 한 비행장에 스타디움의 1985년 당시 모습을 재현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게다가 영화 촬영 중 그 자리에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 감독도 이 완벽한 재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진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2번. 피아노 위에 올려진 펩시컵은 제품 간접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개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제작자가 영화의 라이브 에이드 장면에 펩시 제품 간접 광고를 너무 티나게 삽입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공연을 보면 이 컵은 사실 프레디 머큐리의 피아노 위에도 있었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무대 위에서 어머니께 보낸 키스까지 작은 디테일까지 살려 공연 전체가 촬영되었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원래 위치에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3번. 퀸은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퀸의 멤버들이 라이브 에이드에서 공연을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대규모 콘서트를 긴 공백 기간 끝에 2주 만에 준비하기란 어려울 테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야기는 다른데요. 퀸의 공백기는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2월 퀸은 The Works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4번. 영화에 나오는 보컬 녹음 상단수는 마크 마텔의 목소리입니다. 캐나다 가수 마크 마텔은 영화의 비하인드 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가수가 보컬 녹음, 리허설, 즉흥 공연을 위해 선택된 점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마크는 퀸 노래의 커버 버전을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드러머 로저 테일러에게 보냈는데요. 이들은 프레디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마크의 목소리에 놀라 퀸 엑스트라바간자라는 헌정 프로젝트를 2012년에 제작했고 마크는 이 공연도 했습니다. 마크와 퀸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경험이었겠죠. 5번. 마이크 마이어스는 이전 출연했던 영화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EMI의 경영진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고 전혀 달가워하지 않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장면은 마이크 마이어스가 과거로 돌아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오스틴 파워를 포함해 다양한 역할을 맡았던 유명 배우 마이어스는 영화 웨인즈 월드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이때만 해도 마이어스가 이후 퀸 영화에 참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6번. 퀸은 EMI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사실 작은 실수도 하나 있답니다. 퀸은 Night at the Opera 시절 분명히 EMI와 몇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음반사와 이후에도 여러 앨범을 발매하면서 사이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 계약 파기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7번. 보헤미안 랩소디는 원래 다른 감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독 자리를 맡았던 브라이언 싱어는 시작부터 활발하게 영화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퀸의 멤버들 그리고 라미 말렉과의 갈등이 찾아 20세기 폭스사는 싱어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이 전기 영화를 훌륭하게 마무리해준 것은 덱스터 플래처 감독입니다. 8번. 프레디는 팀 스타페를 통해 밴드의 일원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밴드의 간판이었던 팀 스타펠이 프로젝트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당시 프레디가 로저와 브라이언을 콘서트 후에 만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퀸이 우리가 아는 모습을 갖추기 오래전인 1965년 팀 스타펠은 일린 예술대학에서 그래픽 및 드로잉 수업을 시작했고 여기에서 머큐리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스타펠,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는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결성했죠. 그렇지만 팀은 이후 모델 메이커, 디자이너, 애니메이터로서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자 밴드를 떠났습니다. 이때 바로 머큐리가 합류를 해서 그의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존 디콘이 밴드에 들어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모두 열광하는 그룹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9번 We Will Rock You는 훨씬 이전에 작곡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밴드의 빅히트 중 하나였던 We Will Rock You를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1980년 진행했던 리허설 도중 작곡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 직후에는 퀸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었던 대규모 콘서트가 조금 나왔죠. 그렇지만 이 히트곡은 사실 1977년 퀸의 히트 앨범 News of the World에 나왔던 것입니다. 콘서트 때보다 몇 년 앞선 거죠. 그러니 팬들은 이전부터 이 노래를 이미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10번 프레디 머큐리만 솔로를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또 하나의 훌륭하고도 슬펐던 장면은 바로 머큐리의 솔로 앨범 계약권을 시작으로 한 밴드의 갈등이죠. 대본에서는 밴드의 나머지 멤버들이 프레디의 새로운 야망을 인정하지 않고 밴드를 떠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프레디는 계속해서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따라가려 하고 급기야 로저 테일러는 넌 방금 퀸을 죽인 거야! 라는 가슴 찢어지는 말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퀸의 대부분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내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저 테일러는 1978년 스스로 솔로 싱글 앨범을 녹음해서 1981년 Fun in Space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러니 프레디의 이 야망이 밴드를 해친 건 아닙니다. 11번 프레디 머큐리는 1987년까지 자신이 아픈 것을 몰랐습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라미 말렉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프레디는 전설적인 공연이 있기 얼마 전 밴드 멤버들에게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통보합니다. 이 장면으로 영화는 슬픈 엔딩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머큐리의 에이즈 루머는 1986년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팬들이 그의 외모에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머큐리는 스스로도 루머를 부정했지만 1991년 11월 22일 자신이 HIV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에이즈에 걸렸음을 인정하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한 지 24시간 만에 프레디 머큐리는 켄싱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2번 공식 사운드 트랙에는 이전에 발매되지 않은 노래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또는 이 밴드의 진정한 팬이라면 이미 사운드 트랙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서 가서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니까요. 공식 사운드 트랙에는 우리가 모두 익히 들어아는 몇몇 유명한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껏 발매가 되지 않았던 11개의 노래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를 한번 다시 보든지 아님 이들의 노래를 듣든지 간에 우리는 퀸이 세계 음악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데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항상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